일장 아편 중독자. 나는 의사로서 평판이 매우 좋다. 친절하게 치료를 잘할 뿐만 아니라 명탐정 셜록 홈즈의 절친한 친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요즘 따분하고 지루한 표정을 짓는 때가 잦다. 결혼하고 나서 작게나마 병원을 개업한 것은 좋았지만 그 대신 홈즈와 만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졌기 되었기 때문이다. 베이커 거리의 하숙집에서 홈즈와 함께 살았던 때는 밤낮 없이 사건에 열중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그런데 지금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바쁘고 그 다음은 부인과의 단조로운 대화가 이어질 뿐이다. 오늘도 나는 크게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면서 벌써 10시로군. 오늘 밤도 별다른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이제 슬슬 잠이나 잘까 하고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이 밤중에 누구지? 급한 환자일까? 제가 나가 보고 올게요. 옆에서 뜨개질하고 있던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윽고 현관에서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리더니 부인이 손님 데리고 들어왔다. 아니, 이거 휘트니 부인 아니십니까? 밤늦게 웬일이십니까? 밤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왓슨 선생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요. 휘트니 부인은 당장에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술먹였다. 나는 휘트니 부인에게 의자를 권했다. 부인,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든 들어드릴 테니까요. 그러고는 부인을 향해 여보, 휘트니 부인에게 포도주 한 잔 가져다 드려요. 하고 말했다. 왓슨 선생님, 선생님을 뵙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군요. 뭐니 해도 선생님은 홈즈 씨의 둘도 없는 친구니까요. 휘트니 부인은 포도주를 단숨에 들이켜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이틀째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대로 있다간 내일도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남편을 꼭 좀 데려다 달라고 선생님께 부탁하러 온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나는 맥 빠진 소리로 대꾸했다. 나는 휘트니 부인의 남편이 아편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편은 악마의 약이라고 불릴 만큼 중독성이 높다. 아편은 대개 긴 담뱃대에 넣어 피우게 되어 있는데 중독되면 좀채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몸이 나른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늘 꾸벅꾸벅 졸게 된다. 선생님, 제발 부탁이에요. 제 남편을 그 지긋지긋한 아편굴에서 구해주세요. 휘트니 부인은 손을 모아 비낸 신용을 했다. 부인도 곁에서 여보, 어떻게 좀 도와드려요. 아편굴처럼 무시무시한 곳에 여자가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당신이나 홈즈 씨 같은 힘센 남자가 아니면 휘트니 씨를 데려올 수 없을 거예요. 하고 한마디 거들었다. 나는 휘트니 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귀찮고 성가시지만 딱한 사정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부인,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휘트니 씨를 모셔다 드리지요. 그분은 지금 스원덤 골목의 아편굴에 있지요. 예, 맞아요. 이젠 안심이에요. 휘트니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런던의 동쪽 변두리에 있는 스원덤 골목은 항상 건달이며 불량배가 우글거리는 무시무시한 곳이다. 또 어두컴컴한 데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러 사람의 마음마저 음산해지게 한다. 그렇지만 홈즈와 함께 끔찍한 사건들을 다루며 여러 번 위험한 고비를 넘긴 내게는 그다지 위협적인 장소가 아니었다. 나는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아편굴로 뛰어들었다. 입구에서 망을 보던 사나이가 위협하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았지만 트집을 잡지는 않았다. 방 안은 천장이 낮고 어두컴컴해서 3등 선실 같았는데 병실처럼 침대가 줄지어 있고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곳에 나른해진 몸을 누이고 있었다. 방 안에 짙은 갈색 경기와 함께 달콤한 아편 냄새가 감돌아 마치 악마의 나라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아편 중독자들은 흐릿하고 윤기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다시 눈을 가늘게 뜨고는 아편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때 말레이시아 사람인 듯한 안내원이 담뱃대와 아편을 들고 다가와서는 이쪽으로 오십시오. 좋은 자리가 비어 있었죠. 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네. 하지만 나는 아편을 피우러 온 게 아니야. 사람을 찾고 있네. 나는 안내원을 쫓아버렸다. 그때 제일 안쪽 침대에 있던 한 노인이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눈빛이 몹시 날카로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나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다시 휘트니 씨를 찾는데 열중했다. 이장 수상한 노인. 나는 곧 휘트니 씨를 찾아냈다. 휘트니 씨는 비참한 몰골로 변해 있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흐렸다. 자, 이제 돌아갑시다. 휘트니 씨의 부인께서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휘트니 씨는 힘없는 목소리로 지금 몇 시지요? 하고 물었다.
밤 11시입니다. 무슨 요일이요? 금요일입니다. 그러자 휘트니 씨는 공연히 나를 놀라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지요. 오늘은 수요일일 겁니다. 여기 들어온 지 두세 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고 잠에서 덜 깬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편 중독자는 주전꾼보다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난폭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휘트니 씨의 뺨을 힘껏 후려치고는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하며 좁다란 통로를 빠져나갔다. 내가 서둘러 현관 쪽으로 향할 때 누군가가 내 한쪽 다리를 붙잡았다. 무심코 밑을 내려다본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틀림없는 셜록 홈즈가 빙긋이 웃으면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왓슨, 아무 말도 하지 말게. 모르는 척해. 홈즈는 빠른 말로 나직이 속삭였다. 그 사람을 마차에 태워 돌려보내고 자넨 밖에서 기다리게. 급히 의논할 게 있으니까. 반드시 기다려야 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휘트니 씨를 현관으로 끌고 나왔다. 나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뜻밖의 장소에서 홈즈를 만났기 때문에 놀라움도 그만큼 컸다. 그렇게 구질구질한 노인이 홈즈라니 아직도 잘 믿기질 않는군.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설마 홈즈일 줄이야.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런데 홈즈는 어떻게 그처럼 감쪽같이 변장했을까? 허리는 꼬부라지고 얼굴은 온통 주름투성이에다 목소리까지 쉬어서. 나는 마차를 불러 세우고 휘트니 씨를 그 속에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마부에게 돈을 두둑이 쥐어주며 부탁했다. 이분을 댁까지 안전히 모셔다 드리게. 그리고 이 편지는 우리 집 사람에게 전해주고. 마부는 말등에 채찍질을 한 번 하고는 경쾌한 바퀴 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차가 모습을 감추자 노인이 아편굴에서 나왔다. 노인과 나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다. 아이고, 이제 괜찮겠지? 노인이 허리를 펴고 두세 번 문지르자 그곳에는 키가 큰 홈즈가 우뚝 서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홈즈 여간에서는 놀라지 않는 나도 오늘 밤엔 정말 까무러칠 뻔했다니까. 그러자 홈즈는 한바탕 큰 소리로 웃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깜짝 놀란 건 나도 마찬가지야. 자네가 느닷없이 이 아편골에 들이닥쳤으니 말일세. 아니, 난 보다시피 이웃에 사는 부인의 부탁을 받고 그 남자를 데리러 갔을 뿐이야. 헌데 뜻밖에도 자네가 있었네. 여보게, 자네가 변장까지 하고 숨어들다니 무슨 사건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응, 자네 말대로야. 어려운 사건이라서 좀처럼 단서가 잡히지 않는군.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자네가 온 거야. 이봐, 왓슨, 좀 도와주게. 뭐 특별히 할 일은 없지만 자네가 함께 있어 주면 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군. 나도 매일 환자들만 돌보느라 몹시 따분하던 참이었네. 마침 잘 됐어. 우리 집 사람에게 자네를 만나서 오늘 밤에는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쪽지를 보내놨어. 잘했군. 오늘 밤엔 모처럼 자네와 사건을 처리하겠는걸. 이렇게 말한 다음 홈즈는 손가락을 입에 넣어 휙 하고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저쪽 어둠 속에서 대답하는 휘파람 소리가 나더니 마차 한 대가 스르르 나타났다. 홈즈는 젊은 마부에게 좀 수고했네. 자넨 마차를 내게 맡기고 이만 돌아가게 하면서 돈을 쥐어 주었다. 자, 올라타게. 왓슨,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겠네. 홈즈는 마부 자리에 앉아 고삐를 잡았다. 나도 그 옆자리에 앉았다. 어딜 가는 건가? 켄트 주위 이시까지 달리는 거야. 10km쯤 되지. 삼장 사라진 신사. 마차는 빠른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사건이 이시에서 일어났나? 아냐. 사건은 아까 그 아편굴에서 일어났다고 해야 마땅하겠지. 세인트 클레어라는 신사가 아편굴에서 증발해버렸거든. 증발하다니.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그 아편굴은 수상쩍은 거투성이야. 어쩌면 세인트 클레어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그럼 살해당했나? 아직은 분명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아편굴에 들어갔다가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야. 아편굴 뒤쪽엔 항구로 통하는 수로가 있어서 뒷곁으로 난창 밖으로 집어던지기만 하면 조수에 휩쓸려간 시체가 어디서 떠오를지 짐작조차 할 수 없거든. 그런데 이 시에는 뭘 하러 가는 건가? 세인트 클레어의 집이 그곳에 있거든. 이 사건에 관해 조사하는 동안 그 집에 묵을 예정이야. 침대가 2개 있으니 자네도 함께 묵을 수 있어. 홈즈는 마치 나를 자기 집에라도 데려가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마차는 인적이 드문 밤길을 달려 어느 결의 런던 교회를 달리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아름답게 반짝였다. 다리를 건너서 들길로 접어들자 주위가 시골 풍경으로 바뀌었다.
이곳부터는 런던 부호들의 별장지대였다. 홈즈, 방해되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게. 이야기해주지. 사건 자체는 퍽 간단해. 그래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통 모르겠어. 자네에게 말하면 무슨 좋은 단서라도 잡아줄지 모르겠군. 그 전에 우선 한 대 피우고.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먼저 세인트 클레어에 관해 설명하지. 그는 5년 전부터 이 시에 있는 커다란 저택에서 사는데 상당한 부자야. 나이는 37살이고 아름다운 부인과 두 아이가 있어. 어쩌다가 우연히 아편에 중독된 모양이로군. 왓슨, 너무 서두르지 말게. 그는 아편 중독자는커녕 아주 착실한 신사로 날마다 이 시에서 런던으로 통근했네. 회사 몇 군데와 관계한 모양이야. 그는 매일 저녁 6시경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 동네 사람들도 모두 세인트 클레어가 착실한 사람인 걸 인정했네. 하지만 홈즈, 자넨 아까 세인트 클레어가 아편굴에서 증발했다고 말하지 않았나? 아편굴에 드나드는 녀석들은 모두 인간 쓰레기야.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사람들이지. 그 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게. 바로 지난 월요일의 일이야. 세인트 클레어는 여느 때처럼 런던으로 출근했어. 상냥한 아빠인 그는 집을 나설 때 아이들에게 선물로 집사키 장난감을 사다 주겠다고 약속했지. 나는 홈즈를 재촉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어서 계속하게. 그런데 세인트 클레어가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알바딘 기선 회사에서 전보가 왔어. 짐이 도착했으니 찾으러 오라는 전보였어. 알바딘 기선 회사라면 스원덤 골목 근처 부둣가에 있지 않나? 맞았어. 어쨌든 짐을 찾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 게다가 그건 부인이 매우 기다렸던 짐이라는군. 부인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부랴부랴 런던으로 갔지. 부인은 시내에서 일용품을 산 다음 기선 회사로 가서 짐을 찾았어. 그리고 스원덤 골목을 가로질러 역으로 향했지. 그때가 4시 30분이었어. 그런 다음 어떻게 했나? 월요일은 무척 더웠지. 스원덤 골목에 있는 지저분한 집들은 모조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어.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양손에 짐을 잔뜩 들고 있었으니 마차라도 부를까 싶어 걸음을 멈추어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때 어디선가 다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홈즈는 잠시 말을 끊고 드디어 이제부터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 역시 긴장감에 침을 꿀꺽 삼켰다. 사장 창틀에 묻은 피. 소리가 난 쪽을 올려다본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감전이라도 된 듯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3층 창문에서 남편인 세인트 클레어가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지. 아타고 외친 것도 물론 세인트 클레어였을 거야. 부인은 큰 소리로 아니 여보 하고 외쳤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세인트 클레어는 곧 창문 안으로 사라져 버렸어. 부인의 말로는 누군가가 안에서 남편을 힘껏 끌어당긴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세인트 클레어가 있었다는 곳이 바로 그 아편굴 건물 3층이란 말이지. 그런데 부인은 곧 남편의 뒤를 쫓지 않았나? 물론 쫓아갔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남편의 비명을 듣고 더군다나 그 모습이 웬일인지 미친 사람 같았으니 말이야. 게다가 세인트 클레어는 집을 떠날 때와 똑같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칼라 단추를 풀어헤치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던 모양이야. 부인은 남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싶어 아편굴로 뛰어들었어. 그래, 부인은 3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나? 아니, 부인이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인도인 불량배와 그 부하가 부인을 강제로 몰아냈어. 그 집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경비원과 불량배가 우글거려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할 걸. 경찰에 신고하면 됐을 텐데. 자네 말대로 부인은 경찰에 구원을 청했지. 어쨌든 남편이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자 부인은 필사적이었어. 부인의 호소에 형사 1명과 경관 2명이 아편굴로 들이닥쳤지. 그거 잘 됐군. 그런데 말이야. 하나도 잘 되질 않았어. 그들은 기어코 3층으로 돌진했지만 분명히 있어야 할 세인트 클레어가 자취를 감춘 거야. 지저분한 방 안에는 험상궂게 생긴 안전뱅이 거지뿐이었지. 거지는 전부터 그 방에 새들어 살고 있었대. 경찰은 건물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세인트 클레어는 어디에도 없었어. 그거 참 이상하군. 뭔가 수수께끼가 있을 것만 같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교회의 별장에서 부유하게 생활하는 세인트 클레어가 아편굴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부터가 이상해. 홈즈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세인트 클레어는 부자니까 재산을 탐내는 나쁜 녀석들에게 납치된 게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아편굴에 있는 녀석들은 세인트 클레어를 본 일이 없다는 거야. 물론 안준뱅이 거지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부인이 이상한 예감이 들어 책상 위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 집사키 장난감이 들어 있었단 말이야. 세인트 클레어가 선물로 사오겠다고 약속한 장난감이지. 그렇다면 세인트 클레어가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군. 부인의 말을 듣고 경찰은 3층에 있는 방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조사했어. 그랬더니 방 안쪽에 있는 커튼 뒤에 침대가 놓여있고 침대 머리맡에 창문이 하나 있었어. 그리고 창문 바로 밑은 양육장이었어. 아무래도 구조가 수상쩍군. 그래, 경찰들이 창문을 조사했더니 창틀 군데군데에 피가 묻은 걸 발견했지. 뭐? 피가? 내가 놀라 소리쳤다. 자세히 보니 창틀뿐만 아니라 마룻바닥에도 피가 묻어 있었어. 경찰들은 커튼을 힘껏 잡아당겨 보기도 하고 침대의 매트리스를 뒤집어 보기도 했지. 그랬더니 세인트 클레어의 물건들이 잇따라 나오질 않겠나. 구두, 양말, 모자. 그런데 양복은 없었네. 양복만은 그대로 입고 있었던 모양이야. 홈즈, 이건 아무래도 살인사건 같아. 세인트 클레어는 살해되어 창문 밖 바닷속으로 던져진 거야.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도 살인사건으로 단정하고 수사했어. 그러나 범인이 잡히질 않았지. 경찰도 참 딱하군. 뭘 그렇게 우물쭈물한 거야? 아냐, 이번엔 경찰도 제법 날쌔게 움직였어. 사건과 관계가 있음직한 녀석들은 닥치는 대로 붙잡아 조사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세인트 클레어의 구두와 양말 같은 소지품이 발견된 이상 범인은 그 방 안에 있던 녀석일 거야. 왓슨, 너무 흥분하지 말게. 자네 말대로 제일 수상한 녀석은 그 방에 있던 안진뱅이 거지야. 녀석은 줄곧 3층에 있었으니까. 난 그 거지에 관해 조금은 알고 있어. 홈즈는 거지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5장 안진뱅이 거지. 얼굴이 아주 험상궂은 그 거지의 이름은 휴군이야. 흉물스러운 얼굴 탓에 그 근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 부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같이 거리 모퉁이에 앉아 더럽기 짝이 없는 모자를 앞에 놓고는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지. 나도 분이 가련한 모습을 종종 보곤 했어. 꽤 끈질긴 거지로군. 그게 본업이니까 하는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왓슨, 거지라고 덮어놓고 무시할 순 없어. 그가 너무도 애처로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동전을 던져주거든. 언젠가 내가 보고 있으려니까 잠깐 사이에 모자가 가득 차더군. 부는 그 돈으로 아편굴의 3층에 새들어 사는 셈이군. 그리고 남에게 구걸한 돈으로 아편을 빨고 안진뱅이가 된 것도 아마 아편 탓일 거야. 틀림없어. 왓슨, 자넨 그 거지가 아주 못마땅한 모양이로군. 못마땅하고 말고 하는 일 없이 남의 동정만 바라는 녀석이니까. 부는 얼굴이 몹시 보기 흉해. 심한 화상을 입었는지 얼굴은 여기저기 일그러졌고 입술은 휘말려 올라갔어. 그런 얼굴에 안진뱅이쯤 되면 일하고 싶어도 누가 써주겠나? 그러니 구걸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자넨 그 거지를 무척이나 두둔하는군. 혹시 자네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지가 되고 싶은 건 아닌가? 자네는 변장술이 뛰어나니까 분보다 더 애처로운 거지로 둔갑할 수 있겠군 그래. 내가 농담을 던지자 홈즈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웬일이야, 홈즈 설마 화난 건 아니겠지? 이래봬도 난 자네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어. 나는 당황한 얼굴로 홈즈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자 홈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게, 왓슨 세인트 클레어를 마지막으로 본 건 틀림없이 분일 거야. 분은 다른 거지들과는 달라. 머리가 좋거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려대면 말을 척척 받아넘기는데 제법 재치가 있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자넨 세인트 클레어를 죽인 범인이 분일 거라고 생각하나? 하지만 분은 안진뱅이야. 37살의 원기왕성한 세인트 클레어가 안진뱅이 거지 따위에게 쉽사리 당하겠나? 왓슨, 분은 안진뱅이라고는 해도 다리를 절면서 걸어 다닐 정도는 된다네. 다리가 불편한 거 뒤외에는 기운도 쓸만하고 몸집도 건장해. 자넨 의사니까 잘 알겠지만 팔다리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다른 부분이 특별히 뛰어나거든. 그렇지 않나? 그런 일도 있지만 분을 직접 보지 않고는 뭐라고 단정할 수 없네. 나는 의사답게 신중하게 대답했다.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하게. 좋아,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겠네. 창틀에 묻은 피를 보자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기절해버렸어. 그래서 경찰은 일단 부인을 마차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아편굴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녀석들을 모두 몸수색을 했어. 그러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 결국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풀려나고 분만 경찰서까지 끌려갔어. 경찰도 분을 제일 수상하게 생각한 모양이로군. 분의 셔츠 소매 쪽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 게다가 약지 손가락엔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어.
그는 창틀에 묻은 피도 자신이 흘린 거라고 우긴 모양이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 부는 물론 다른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겠지. 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말솜씨가 뛰어난 남자야. 경찰이 묻는 말에 대해서도 능글능글하게 시치미를 뗀 모양이야.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니 꿈이 아니면 환상이겠지요. 라고 하는가 하면 도대체 세인트 클레어라는 녀석은 어디 사는 말뼈닥이냐? 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아무튼 만만치 않은 녀석이야. 나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 홈즈의 말을 끊었다. 잠깐.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물어봐야겠네. 뭔데? 경찰은 창문 뒤에 있는 양육장을 조사하지 않았나? 바닷속을 뒤졌다면 시체가 나왔을지도 모르잖아. 오, 과연 내 친구 왓슨이야. 멋진 질문이로군. 홈즈는 과장된 말투로 이렇게 말하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경찰들이 열심히 조사하는 동안 썰물 때가 되었어. 이윽고 양육장은 바싹 마른 연못처럼 물이 빠졌는데 그곳에서 경찰들은 세인트 클레어가 입고 있었다던 양복 저고리를 발견했어. 양복 저고리를? 가벼운 양복 저고리가 어떻게 썰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았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호주머니에 무거운 것이 잔뜩 들어 있었다네.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기에? 놀랍게도 호주머니는 1페니짜리 동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 모두 합쳐보니 550개나 되었다더군. 동전이 그렇게 많이 들어 있었으니 양복 저고리가 물속에 가라앉아 꿈쩍도 하지 않은 거야. 그랬군. 난 동전이 가득 든 저고리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체는 틀림없이 썰물에 밀려 떠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했네. 그러나 그의 구두나 셔츠는 방 안에 있지 않잖나? 시체가 양복 저고리만 입고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군. 아무튼 세인트 클레어의 시체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 대체 시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세인트 클레어를 죽였을까? 홈즈는 말을 끊고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홈즈, 호주머니 속에 엄청난 동전은 어떻게 된 걸까? 그건 분이 구걸해서 모은 것이겠지. 그래. 그렇다면 분은 애써 모은 돈을 왜 세인트 클레어의 호주머니에 채워넣었지? 문제는 바로 그 점이야. 분은 그 동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어. 구걸한 돈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는데 누군가가 모조리 훔쳐가 버렸다는 거야. 골치 아픈 거지로군. 그래서 결국 경찰은 손을 들고 말았어. 분은 오래전부터 구걸을 해왔지만 나쁜 짓을 저지른 적은 전혀 없었거든. 그렇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군. 그래서 나로서는 아평굴에 몰래 숨어들어 조사해봐야만 했지. 도대체 세인트 클레어는 왜 그 아평굴에 있었을까?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 그는 과연 살해되었을까? 거지부는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사하려고 말이야. 그래서 그중 한 가지라도 알아냈나? 아니, 전혀. 홈즈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차는 리이 씨의 별장지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저기 불빛 보이나? 저게 세인트 클레어의 저택이야. 그나저나 부인을 대하기가 좀 난처한걸.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지 못했으니. 홈즈는 세인트 클레어의 집 앞에 조용히 마차를 세웠다. 그러자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세인트 클레어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서 오세요. 홈즈 씨 무슨 단서라도 잡으셨나요? 실망하게 드려 매우 죄송합니다. 아직 아무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 부인은 홈즈의 말에 무척 실망한 듯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였다. 부인, 그 대신 아주 믿음직스러운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왓슨이란 의사인데 여러 차례 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한 친구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왓슨 씨. 부인은 나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표정이 밝아지지는 않았다. 나는 부인이 매우 측은했다. 불안과 공포와 슬픔에 젖은 세인트 클레어 집안을 위해 어떻게든 이 기묘한 사건을 해결해주고 싶어졌다. 평화롭고 행복한 이 가정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에 휘말려 괴로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니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6장 죽은 사람이 보낸 편지. 친절한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저녁 식사를 마련해 주었다. 홈즈와 나는 몹시 배가 고파서 맛있게 먹었지만 풀이 죽은 부인을 보니 목이 메었다. 부인, 홈즈가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나쁜 소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부인은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군요. 나쁜 소식이 없다는 게 그런대로 위안이 되네요. 홈즈 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서 죄송하군요. 하지만 전 홈즈 씨가 힘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요. 간단한 사건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가 잡히지 않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홈즈는 천천히 홍차를 마시며 말했다.
홍지 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겠어요. 설령 남편에게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해 주세요. 좋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홍지 씨, 당신은 제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건 현재로서는 아직. 홍지도 이 질문에는 매우 난처한 듯 우물쭈물하고 말았다.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는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세인트 클레어 씨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창백한 얼굴이 파래졌다. 그렇다면 홍지 씨는 그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때 내가 재빨리 말을 받았다. 부인, 홍지의 말은 세인트 클레어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도 없지만 죽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뜻입니다. 왓슨 씨, 위로하지 않으셔도 돼요. 홍지 씨, 그럼 그이는 살해당한 걸까요? 부인은 뚫어지게 홍지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것도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살해되었다면 언제쯤일까요? 월요일이겠지요. 부인께서 아편굴에서 남편의 모습을 언뜻 보신 다음일 겁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벌써 닷새가 지났군요. 그런데 그이가 월요일에 죽었다면 오늘 이런 편지가 올 리 없어요. 죽은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뭐라고요? 세인트 클레어 씨로부터 편지가 왔다고요. 홍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 역시 눈이 휘둥그레져 숨을 죽였다. 나는 부인의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하면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인은 냉정했다. 얼굴빛은 창백했지만 눈빛이나 목소리 그리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도 미친 사람 같지는 않았다. 부인은 어리둥절한 우리 모습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보세요. 이게 오늘 그이한테서 온 편지예요. 부인은 홍지에게 편지의 한 통을 내보였다. 홍지는 편지를 받아 들자마자 탁자 위에 펼쳐놓더니 눈을 번뜩이며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7장 남편과 아내. 봉투는 좀 구겨졌지만 소희는 읽을 수 있었다. 스원던 골목 근처에 있는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었다. 겉봉의 글씨가 무척 서투르군. 부인, 이건 세인트 클레어 씨의 글씨가 아니지요. 예, 하지만 편지 내용은 분명히 남편이 쓴 거예요. 겉봉의 글씨는 누가 썼는지 짐작 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통 모르겠어요. 그러자 홍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름을 먼저 쓴 뒤에 주소를 썼군. 어머, 그걸 어떻게 아시지요? 이것 보십시오. 이름은 잉크 색깔이 진하지요. 쓴 다음에 저절로 잉크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소는 글자가 였지요. 이건 앞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주소를 단번에 쓰고 앞지를 눌렀다면 이름만 지날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단서가 될까요? 되고 말고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사건을 푸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겉봉을 쓴 사람은 먼저 당신의 이름을 쓰고 펜을 내려놓은 다음 당신의 주소를 묻거나 조사를 해서 나중에 적어 넣은 겁니다. 그이는 왜 겉봉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했을까요? 아무튼 편지를 읽어봅시다. 그런데 홍지는 편지를 펼치면서 아니, 부인 봉투 속에 편지 외에 뭐 다른 건 들어있지 않았나요? 하고 물었다. 사실은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그이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였어요. 그렇다면 이 편지는 세인트 클레어 씨가 쓴 게 틀림없군요. 급히 서두른 듯 깔겨 쓰긴 했지만 이건 틀림없는 제 남편의 글씨예요. 필체가 독특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부인은 자신 있게 말했다. 잠시 뭔가를 골몰이 생각하던 홍지는 소리를 내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여보, 내일은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오. 우연히 묘한 사건에 말려들었지만 머지않아 해결될 거요. 일이 까다로워진 것은 내 실수였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죽으려.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오. 세인트 클레어. 어떤 책의 겉장에 붙은 흰 종이를 뜯어서 쓴 모양이군. 연필로 갈겨 쓴 걸 보니 무척 서두른 것 같아. 그리고 편지를 우체통에 넣은 자는 엄지손가락이 더러웠군. 담배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봉투에 풀칠한 자국도 있어. 이렇게 중얼거리던 홍지는 부인을 향해 다짐하듯 물었다. 부인,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건데 이 편지의 글씨는 정말 세인트 클레어 씨의 글씨인가요? 혹시 잘못 보신 건 아니겠지요? 홍지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세인트 클레어의 아내예요. 남편의 필체를 잘못 볼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부인, 기뻐하시기는 아직 이를지 모르지만 세인트 클레어 씨는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와 경찰의 눈을 속이려고 누군가가 교묘하게 가짜 편지를 썼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가짜 편지는 절대로 아니에요. 부인은 한사코 우겼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홈즈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봉투의 글씨가 다른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군요. 여보게, 홈즈 세인트 클레어 씨가 월요일에 쓴 편지를 어떤 자가 오늘에서야 붙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세인트 클레어 씨가 과연 지금도 무사할지 모르겠는걸. 홈즈도 염려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때 부인이 우리의 말을 가로막으며 나섰다. 아니에요. 두 분께서 뭐라고 하셔도 제 남편은 무사해요. 전 그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늘 통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육감으로 알 수 있어요. 월요일 아침에도 그이는 면도를 하다가 얼굴을 다쳤어요. 그때 전 아래층 부엌에 있었는데 퍼뜩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세면장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데 하물며 그이가 살아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홈즈와 나는 한동안 어리둥절해 있었다. 이윽고 홈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부인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인트 클레어 씨는 살아서 편지까지 쓸 수 있는데 어째서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남편은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부인은 또다시 풀이 죽었다. 그날 세인트 클레어 씨는 집을 나서면서 별다른 말이 없었나요? 예, 여느 때처럼 명랑한 얼굴이었어요. 그분은 전에 스원덤 골목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불결한 거리에 관해서는 한 번도 입에 담은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인트 클레어 씨는 혹시 아편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당치도 않은 말씀이세요. 그이는 무척 가정적이고 착실한 사람이에요. 세인트 클레어 부인은 약간 뽀로통해져서 대답했다.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맙습니다. 신뢰되는 질문에도 성의껏 대답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홈즈는 기분이 매우 좋은 듯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왓슨, 우리도 푹 자두세. 내일은 바빠질 테니까. 하고 재촉하여 침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홈즈는 침대에 눕기는커녕 책상 앞에 앉아 담배를 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날카롭게 빛나는 홈즈의 눈초리가 천장의 한 곳을 꿰뚫을 듯 노려보았다. 그는 정밀한 기계처럼 머리를 작동시켜 추리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팔짱은 새벽길. 잠결에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잠에 취한 눈을 겨우 뜨니 눈부신 아침 햇살이 침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왓슨, 그만 일어나게. 다름 아닌 홈즈의 목소리였다. 알았네. 나는 그제야 몸을 일으켜 자넨 결국 밤을 꼬박 지새웠나? 하고 말하며 홈즈를 바라보았다. 사건에 관해 이것저것 생각하는 동안 날이 새버렸네. 홈즈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는 어젯밤과 같은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담배는 거의 바닥 나 있었다. 놀랐는걸. 한잠도 안 잤는데도 얼굴빛이 좋군.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흘러들어 자욱한 담배 연기를 밖으로 날려버렸다. 자, 왓슨 정신이 들었으면 떠날 채비를 하게. 런던까지 한달음의 마차를 몰 테니까. 뭐, 런던으로? 나는 뜻밖의 말에 놀라 시계를 쳐다보았다. 막동이 텄을 뿐 아직 5시도 되지 않았다. 홈즈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왓슨, 집안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네만 마차는 당장 꺼낼 수 있어. 마차로 달리면서 시골 아침의 상쾌함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게. 홈즈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자네, 드디어 수수께끼를 풀었군 그래.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홈즈는 밤새도록 생각해도 제대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으면 눈에 핏발이 서고 얼굴이 무서워진다. 그러나 얼굴에 생기가 넘쳐 흐른다는 건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반증이다. 홈즈, 준비됐네. 그럼 출발하세. 갈 길이 급하니까 아침 식사는 뒤로 미루지. 그렇세. 우리는 집안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말이 시끄럽게 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마차를 밖으로 끌어냈다. 마차는 맹렬히 달리기 시작했다. 런던을 향해 달려가는 마차를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들에 나온 농부들 말고는 인적이 없어 시골 길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홈즈, 자네에게 뭘 좀 물어봐도 괜찮겠나? 나는 흔들리는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홈즈에게 말을 걸었다. 혀를 깨물지 않도록 조심하게. 홈즈가 채찍질을 하면서 대꾸했다. 맹렬한 속력으로 달리는 마차는 풍랑이 심한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몹시 흔들렸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도대체 어딜 가는 건가? 안진뱅이 거지가 갇혀있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는 걸세.
마차가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나와 홈즈의 말소리는 덜덜 떨리는 것처럼 들렸다. 범인은 역시 분이었군 그래. 범인이 아니야. 사건의 주인공이지. 난 바보였어. 그러나 오늘 새벽에 목욕을 하다가 문득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어. 그 실마리라는 게 어떤 건가? 목욕용 솔 마일세.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있네. 뭐, 솔이라고? 이 솔로 그 이상한 수수께끼를 문질러서 벗겨낼 거야. 어느덧 마차는 런던 시내로 접어들었다. 거리는 아직도 잠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벼랑간 무시무시한 기세로 달려들어온 마차를 보고 경찰서 문 앞에 서 있던 순경은 깜짝 놀랐다. 아니, 홈즈 씨로군요. 아침부터 웬일이십니까? 급한 볼일이 있어서 왔소. 당직은 누구요?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십니다. 그때 벌써 요란한 마차 소리를 듣고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이 현관의 모습을 드러냈다. 안녕하십니까? 경감님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홈즈가 마차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예, 좋습니다. 제 방으로 가시지요. 아니요, 바로 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세인트 클레어 실종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체포된 남자 말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구장 거지의 얼굴. 유치장은 지하실에 있었다. 새하얗게 칠해진 벽과 환하게 켜진 등불 때문에 무척 밝고 깨끗해 보였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경감이 입을 열었다. 분은 아직 자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교도소와 달라서 범인으로 밝혀질 때까지는 아무리 수상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날마다 목욕도 할 수 있지요. 호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이 말썽을 피우지는 않았습니까? 예, 아주 얌전합니다. 그러나 지저분한 데는 질렸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녀석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녀석은 목욕은커녕 세수도 하지 않습니다.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손은 씻겼지만 얼굴에는 떼국이 줄줄 흐릅니다. 이윽고 경감은 커다란 철문을 열고 똑같이 생긴 방들이 줄지어 늘어선 복도로 우리를 안내했다. 홈즈 씨, 이 방입니다. 보십시오. 분은 무사태평이군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분은 얼굴을 문 쪽으로 향한 채 코를 골고 있었다. 경감의 말대로 너무나 더러웠다. 생전 목욕탕에는 들어간 적이 없는 것처럼 온몸이 때투성이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더욱 흉물스러워 보였다. 눈부터 턱까지 찢어진 상처는 허옇게 부풀어 있었으며 윗입술이 삐뚤음하게 휘말려 올라간 바람에 이 세 개가 금방이라도 상대방을 물어뜯으려는 듯이 드러나 있었다. 또한 몽당비 같은 붉은 머리카락은 이마와 눈을 내리덮고 있었다. 과연 지저분하기 짝이 없군요. 내 그럴 줄 알고 세수를 시켜주려고 도구를 갖고 왔지요. 홈즈가 속삭이듯 말했다. 세수를 시킨다고요? 예, 이걸로 뻑뻑 문질러서 저 녀석을 아주 멋쟁이로 만들어 놓을 작정이요. 홈즈는 주머니에서 솔을 꺼내 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건 목욕용 솔이 아니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군요. 경감은 호기심에 찬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녀석이 깨지 않게 말입니다. 경감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홈즈는 숨을 죽이고 분에게 다가갔다. 홈즈는 솔을 물에 적시더니 분의 얼굴을 벅벅 문질렀다. 아! 분이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도대체 무슨 짓이야? 그는 무척이나 아팠던지 화를 내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졌다. 세인트 클레어 씨, 이제 연극은 집어치우시지요.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좋을 게 없습니다. 홈즈가 위협하듯 말했다. 나와 경감은 분의 얼굴을 본 순간 동시에 소리쳤다. 아! 분의 더럽기 짝이 없던 얼굴은 껍질이라도 벗긴 것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더러운 떼국도 무서운 흉터도 없어지고 뒤뚤어진 입술도 자취를 감추었으며 빨간 머리카락도 검게 변해 있었다. 지금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은 안진뱅이 거지가 아니라 창백하고 슬픈 듯한 얼굴을 한 품이 있는 남자였다. 남자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모든 것을 깨달은 듯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경감님, 소개하지요. 이분이 바로 수수께끼처럼 행방불명이 된 세인트 클레어 씨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경감과 나는 너무나 놀라 크게 소리쳤다. 자세한 것은 세인트 클레어 씨 스스로 이야기해 줄 걸세. 자, 세인트 클레어 씨,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당신의 설명을 듣는 것뿐입니다. 홈즈의 말에 세인트 클레어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얼굴을 들었다. 십장 누더기를 쓰다. 여러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홈즈가 물었다. 당신은 정말 교묘하게 변장을 하고 있었군요. 배우였나요? 아닙니다. 신문기자였습니다. 호,
신문 기자까지 하신 분이 어째서 거지 흉내를 냈습니까? 당신은 하마터면 당신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당할 뻔했어요. 지금은 거지분과 세인트 클레어 씨가 같은 인물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범죄 사건으로 취급되진 않겠지만 홈즈 씨, 이건 범죄는 아니지만 세상을 소란케 하고 부인을 걱정시켰으며 우리 경찰을 희롱했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경감님,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지 노릇을 했다는 것만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교도소건 사형대위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스러운 일만은 제발 제 아이들에게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 애들이 가엾어서 그럽니다. 뻔뻔한 부탁인 줄은 알지만 센트 클레어는 경감에게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그러자 홈즈가 말을 받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감님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씨만큼은 비단결같이 고운 분입니다. 틀림없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당신은 그토록 창피스러운 거지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느 일간지의 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편집장의 명령으로 거지에 관한 기사를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당신은 실제로 거지 생활을 하면서 경험담을 썼군요. 그렇습니다. 전 어떤 배우에게 변장수를 배워 살색 반창고로 입술을 말아 올려 비뚤어지게 하고 그림 물감을 얼굴에 발라 징그러운 흉터를 만들었지요. 거기에 가발을 쓰고 누더기를 걸치니 영락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신문에 연재했습니다. 그 기사가 무척 인기를 끌어서 편집장도 칭찬하더군요. 나는 문득 몇 년 전 일간지에 실린 거지에 대한 기사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나도 몇 년 전에 당신이 쓴 거지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지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날 겨우 6시간 동안에 제 모자 속에는 무려 26실링 4펜스나 되는 돈이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땅바닥에 앉아서 굽실거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호호, 그렇게 머리가 좋은 줄은 미처 몰랐는걸. 내 월급쯤은 열이면 벌 수 있겠군 그래. 세인트 클레어의 말에 경감이 흥미를 보였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무렵 저는 주당 2파운드의 급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노릇을 해보니 힘든 일을 하면서 쥐꼬리만 한 급료를 받는다는 게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착실히 일해서 번 돈과 빈둥거리며 편안히 앉아서 번 돈은 값어치가 달라요. 홈즈가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다. 부끄럽습니다. 그 무렵 저는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잘못되어 25파운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25파운드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옳지 않은 짓인 줄 알면서도 거지 노릇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빚은 열흘 만에 깨끗이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만 거지 노릇의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신마저 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홈즈가 내뱉듯이 차갑게 말하자 세인트 클레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인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아편굴과 당신의 관계를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아편굴의 3층 방은 제가 거지로 둔갑하기 위해 세를 든 곳입니다. 집을 떠날 때는 멋진 양복을 입고 나와서 그곳에서 흉측한 거지로 변장했습니다. 제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편굴의 주인인 인도인 한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반값을 충분히 치렀으므로 비밀이 폭로될 염려는 없었습니다. 그런 녀석들은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지요. 어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십시오. 홈즈가 재촉하자 세인트 클레어는 괴로운 듯 말을 이었다. 11장 부끄러운 비밀. 신문사를 그만두고 완전히 거지가 된 저는 가련한 몰골로 남의 동정을 받으며 잔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재수가 없는 날도 하루에 2파운드는 벌 수 있었습니다. 신문기자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급료를 거지는 편히 앉아 하루에 모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변장술도 뛰어나고 재치 있게 대꾸할 만큼 말재주도 있어서 어느 결의 런던의 명물 거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돈벌이는 더욱 좋아졌지요. 그래서 저는 리이 씨의 저택을 사고 결혼까지 한 겁니다. 나와 경감은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부인과 아이들은 당신이 거지 노릇을 한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내도 아이들도 제가 런던의 몇몇 회사를 상대로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외에 있는 훌륭한 저택에서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 제가 거지 노릇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할 겁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월요일에 우연히 부인에게 들키고 말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도 훨씬 돈벌이가 잘 되어서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려고 아편굴 3층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아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질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 하고 외치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아내는 저를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인도인에게 돈을 주고 누가 뭐라고 하든 3층으로는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아, 그래서 인도인은 부인을 내몰았군요. 아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저는 제 비밀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제가 거짓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아내는 자살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또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평생 손가락질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인도인이 아내를 쫓아내는 사이 재빨리 양복을 벗어 던지고 다시 거지로 변장했습니다. 그 집은 몸을 숨길 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형사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당신은 가발을 쓰고 그림 물감을 칠한 뒤였군요. 예,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거지가 된 거죠. 그런데 벗어놓은 옷가지들 때문에 들킬까봐 걱정스러워 양복 저고리를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저고리 주머니에는 그날 구걸에 모은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당황하여 서두르다가 창틀에 손을 다쳐 피를 흘렸습니다. 핏자국을 보고 형사들은 살인사건이라고 단정을 내렸군. 그런데 구두와 셔츠 따위를 버릴 새도 없이 형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할 집사키 장난감을 그대로 둔 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정체가 탄로 날 줄 알고 체념했는데 다행히 정체가 탄로 나는 대신 세인트 클레어를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엄청난 소란을 피운 셈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니까 그때 모든 걸 털어놓았더라면 좋았을 게 아닙니까? 용기가 없었습니다. 구걸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아내와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사건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그럭저럭 얼버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편지에 반지를 넣어 인도인에게 붙여달라고 부탁해 두었죠. 그 편지는 부인에게 어제 배달되었습니다. 아니, 어제라고요. 인도인은 줄곧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니까 좀처럼 편지를 붙일 틈이 없었을 겁니다. 덕분에 난 이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요. 경감이 엄숙한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당신은 벌을 단단히 받아야 하겠지만 홍지 씨의 부탁도 있고 하니 이번만은 너그럽게 봐주겠소. 하지만 이참에 거짓 노릇을 집어치우지 않으면 당신 일을 세상에 폭로하겠소. 경감님, 홍지 씨 그리고 왓슨 선생님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진정 존경받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세인트 클레어는 눈시울을 붉혔다. 가족한테도 이번 일은 비밀로 해주겠소. 경감은 한쪽 눈을 찡긋하더니 홈즈를 향해 말을 건넸다. 그러면 세인트 클레어 실종 사건은 이쯤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홈즈 씨, 당신 솜씨는 소문대로 놀랍군요. 제게도 명탐정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홈즈 대신 내가 경감의 말을 받았다. 명탐정이 되는 비결이란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앉아서 천장을 잔뜩 노려보며 담배를 뻑뻑 피워대면 됩니다. 예? 뭐라고요? 하하하. 경감은 멍청한 얼굴로 되물었으나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홈즈와 나 그리고 뿐 아니 세인트 클레어까지도 유쾌하게 웃었다.